안녕하세요. 저는 우한형제들의 신정우라고 합니다. 제목이 좀 긴데요. 고객 접점을 담당하는 개발팀의 기민함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앞에 세션이 뭔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되게 차분했다고. 네, 저도 개그감은 없고요. 제가 한 14년 정도 고객 접점에 있는 서비스들을 해왔고, 우한형제들에서 한 2년 반 정도 고객 접점에 대한 개발팀을 리딩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대회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손으로 수기로 그냥 그렸고요. 저희 개발팀 안에서 공유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은 대회비라서 여기 PT에 적용하진 않았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긴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사 입장도 있고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한번 랩핑한 상태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그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거기에서 조금 더 딥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일단 세 가지인데요. 처음에 고객 접점을 담당하는 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이 고객 접점을 담당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그리고 멘탈이 붕괴되지 않고 쉽게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한 세 가지 정도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 정도만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 너무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매몰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나 에자일을 2009년 그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런 관념적인 부분들이 많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신봉하거나 이렇게 그 프랙티스 자체만의 의미만으로 이제 어떤 팀을 운영을 할 때 굉장히 그거에 굉장히 매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첫 주제로 처음에 잡았던 그 고객 접점에서 개발팀이 얼마나 기민해야 되는가를 전반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경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 같은 성향들은 거의 대부분, 저 같은 성향은 이제 실제로 실업무에서 많은 부분 부딪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쌓는 부분들을 다시 전파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요. 현업에서 많이 적용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고객 접점을 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접점을 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막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한 가지로 딱 귀결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고객 접점을 특히 대규모 트래픽을 받거나 대규모의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오는 앞단에 있는 그런 시스템들은 거의 대부분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라고 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많은 잦은 빈도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크게 이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가장 약한 거 크롤링이죠. 혹시 제가 혹시 여기 개발자 아니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많으시군요. 네, 용어를 한 단계 조금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롤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서비스들의 전시 정보들을 보통 이렇게 긁어가죠. 네, 보수로 이렇게 긁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크롤링을 통해서 왜 크롤링을 하느냐라고 보면 거의 대부분은 유사 서비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경쟁 서비스에서 이제 크롤링을 통해서 어떤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앞서 잠깐 얘기했듯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때 여러 서비스들을 취합을 해서 그거를 머지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럴 때 크롤링을 보통 많이 쓰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크롤링에 대한 것은 거의 대부분 시스템에 부하 없이 몰래 긁어가기 때문에 장애로 판단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트래픽이 엄청 많을 때 들어오면 티도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 뭐 이렇게 시스템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 할 때 이제 알람 같은 걸 수치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분당 뭐 한 30만 들어오는 트래픽이 들어오는데야, 근데 크롤링이 30만 중에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알람 설정을 맥스 리퀘스트 수치로 알람 설정을 걸어도 절대 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손으로 이제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아니면 이제 특정 주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IP나 또는 유니크 키 같은 것들 이제 들어올 때 파라미터 값들을 이제 가지고 오니까, 필수 파라미터 값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특정 기간 동안 중복해서 얼만큼 많이 들어오느냐, 평균 이상보다 얼만큼 많이 들어오느냐로 그런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크롤링이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앞에서 뒤에 이제 해결 방안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크롤링은 직접적으로 시스템에 부하를 주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잠재적인 경쟁사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정보를 무작정 긁어가니까 일단은 시스템이나 서비스에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저희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은 크롤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해킹입니다. 조금 크롤링보다 좀 심각한 문제죠. 거의 대부분 크롤링 같은 경우에는 해킹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정보를 취득하거나 아니면은 그 주문 정보 같은 거 이렇게 탈취할 때, 그래서 이제 중국한테 팔죠. 그래서 뭐 그 보안 같은 거 이렇게 저희 보안 교육 같은 거 받으면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다 이제 정보가 중국으로 다 넘어왔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사용자 정보나 주문 정보를 탈취를 많이 하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들 많이 하실 거예요. 어제 AWS 장애 났었죠. 네, 되게 심각한데요. 아무튼 그럴 때 되게 주의할 점은 뭐냐면 비트코인을 채굴해요. 상상 가시나요? 뭐냐면 시스템의 배포 서버를 해킹을 해서 거기에는 AWS 같은 클라우드를 조정할 수 있는 그 키가 있어요. 그 키를 취득한 다음에 그 값으로 클라우드의 서버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신들을 다 채굴기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채굴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클라우드를 그 요금 폭탄 맞는 거거든요. 그냥 바로. 그러니까 그 배포 서버나 이런 쪽은 굉장히 보안을 심각하게 되게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됩니다. 아주 소소한 해커들은 이제 무료 주문을 시도하거나, 네. 그리고 이벤트 있잖아요. 뭐 경품 이벤트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무작정 막 찔러가지고 이제 당첨하게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간이 한참 지난 이벤트 쪽에 또 아직도 들어옵니다. 끝났는데. 네, 끝났는데 그건 아마 그쪽 개발자나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런 해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뷰징이에요. 어뷰징이 뭐냐면 신규 회원을 엄청 많이 만드는 거예요. 신규 회원을 많이 만들어서 뭐하지? 뭐냐면 첫 주문 혜택을 받으려고. 신기하죠? 첫 주문 혜택을 받으려고, 아니면 그 신규 회원만 주는 쿠폰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그래서 저희 중땡 나라 같은 데 가면 막 이거 쿠폰 팔고 막 이러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런 어뷰징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어뷰징 같은 거나 회원의 유니크한 값은 사실은 본인 인증을 통해서 CI라고 하는 거나 DI라는 값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디바이스 ID라는 우리 모바일 기기에 있는 그 유니크한 ID 값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초기화를 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완벽한 방법은, 가장 강력한 방법은 CI, DI를 통해서
재주문 그 재가입을 막는 거죠. CIDI에 대해서 뭐 그 보안적인 측면, 그 탈퇴를 할 때 뭐 그 정보를 날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있잖아요. CIDI 그 개인정보 보안 방침에 의거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게 연관돼서 개인으로 판명되지 않으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별도로 분리 보관하면 됩니다. 비교할 때만 값을 비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각장애우분들 서비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쓸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죠.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그 장치도 마련해 줘야 돼요. 특히나 시각장애우분들은 폰에 그 설정하잖아요. 음성으로 나오게끔. 근데 이미지 1, 이미지 2, 이미지 3 이렇게 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정조치 빨리빨리 바꿔줘야 되고요. 시정조치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크롤링이나 해킹이나 어뷰징이나 또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쓰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일단 VOC 같은 거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시스템 잘못됐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개발팀은 그 고객이 다 뻥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고객이 뻥치지 않아요. 미세한 버그가 있어서 그 버그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버그들을 수정하면서 하나하나 잡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저희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완벽해, 이거는 말도 안 되라고 했는데 추적해보니 트래킹을 쭉 해보니까 진짜 우리 시스템에 펑크가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을 의심하면 안 되고,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어요. 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구현하는데 한 3달 걸립니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구현을 통해서 하지 않고 디자인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정 카테고리의 주문이 일어나지 않았어. 근데 왜 일어나지 않았을까 해서 뭐 거기에 뭐 추천도 넣고 막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처음에 들어갈 때 그 UI만 바뀌었는데 막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꼭 구현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분적 장애, 뒤에서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부분적 장애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용자의 흐름을 다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안 좋은 예가 그런 거죠. 어떤 부분, 예를 들면 상세 화면에서 특정 정보, 뭐 저희 서비스를 예를 들면 리뷰 정보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주문을 해야 될까요?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될까요? 못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리뷰 데이터를 긁어오지 못해서 오류창을 띄우고 사람들이 주문까지 못하게 만들면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스템이 정말 큰 흐름에 영향이 없으면 그 부분만 오류가 나게끔, 그리고 아주 그 흐름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만 노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객 접점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발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데 이렇게 보면 API 게이트웨이라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API 게이트웨이라는 레이어는 전체 흐름을 보면 고객 클라이언트 뭐 앱이 되겠죠. 웹이나 앱이나 이렇게 접근을 딱 했을 때 첫 번째로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문을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 관문이 예전 시스템들은 거의 대부분 그 관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냥 서비스로 들어가요. 리뷰 시스템, 뭐 쿠폰 시스템 이렇게 바로 찌르게 되는데 그 레이어가 있으면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크롤링이나 해킹이나 어뷰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래킹이 다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프록시를 통해서 라우팅이 다 되는 거죠.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 그쪽 시스템이 망가지면 그쪽 시스템 빨리 교체하고 클라이언트의 URL 변경 없이 뒤쪽만 바꿀 수 있는 이런 굉장히 탄력적인 부분을 저희가 보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 레이어는 굉장히 이제 서비스가 확장을 하면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면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기능의 업데이트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조금만 바뀌어도
야, 이거 잘못 배포까지 했는데 막 고객이 들어오고 막 이래요. 이게 되게 크리티컬한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앱은 기본적으로 점진적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퍼센테이지를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10%, 30%, 50%, 100%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한 30% 이상이 돼야 인지가 됩니다. 인지비 들어와요. 왜냐면 대부분의 고객들은 그냥 안 되네 그러고 말거든요. 예. 그래서 한 30% 이상 되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서버 같은 경우에는 까나리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징에서 배포를 해서 실 앱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까나리 배포를 해서 몇 퍼센트만, 서버도 몇 퍼센트만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까나리 배포를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 서버 같은 경우에는 까나리 배포를 통해서 로그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돌려보고 됐다 하면 이제 실 배포를 쭉 다 하죠. 아까와 같은 말이고요. 부분 장애가 전체 장애로 인식되지 않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가장 안 좋은 게 앱의 맨 앞에서 막는 거. 그게 정말 안 좋고요. 그리고 테스트 품질 책임자의 중요성. 이게 사실은 품질 책임자, 그러니까 QA라고 보통 부르는 부분이 그분들이 언제 투입되느냐, 언제 투입하느냐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되게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젝트 초기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품질 책임자는 품질에 대해서 이 품질이 어느 정도 퀄리티를 가질 수 있어, 그리고 갖고 있어, 이거에 대해서 그들만의 센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초기부터 만들 때부터 요구사항이나 기능 정의를 알고, 그 다음에 구현 부분을 알고, 그분들이 품질에 대해서 높여가는 걸 다 빠삭하게 알아야 나중에 테스트를 해도 제대로 된 테스트를 할 수 있고, 감각을 느껴도 충분히 거기에서 감각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초기부터 이 품질 책임자분들이 들어와서 이런 테스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테스트, 그냥 매뉴얼 테스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테스트,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 잘못됐고 뭔가 시스템이 잘못됐고 이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다 개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품질 책임자의 중요성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런 적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일정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일정이 예를 들면 6달이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뭐 4달로 줄여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없으실까요? 많죠? 네. 저희 녹화되는 거 아니죠? 한 4달 정도로, 저희 회사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근데 4달 정도로 줄이게 되면 사실은 이게 품질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잖아요. 왜냐면 개발을 빨리 하고 요구사항을 쳐내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때 가장 의견을 먼저 물어봐야 되는 사람이 품질 책임자입니다. 여러 가지 테스팅 기법도 그 품질 책임자분들은 되게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진행 상황 비춰서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보통 스프린트로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이게 얼만큼 리스크인지를 감각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품질 책임자분들을 물어보고 PM분들한테도 물어보고 PL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실제로 얘가 가능한지 시나리오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품질 책임자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 고객 접점에서 이렇게 트래픽을 바로 받다 보면 이게 저희 회사의 그래프예요. 하루 그래프. 실제 그래프를 이제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그렸는데요. 보면 이제 저희는 점심 때 한번 저희 먹는 거니까 점심 때 한번 하다가 쭉 나와서 요쯤 돼서 이제 간식을 이렇게 시켜 드시고 쭉 해서 저녁 딱 피크 치고 서서히 떨어집니다. 왜 서서히 떨어지냐? 야식 때문에 쭉 서서히 떨어집니다. 이런 트래픽을 갖고 있는데 이게 고객 접점을 담당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언제일까요?
맞아요. 저희 치킨, 족발 이런 거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객 접점에서는 그 최상의 트래픽에서 계속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게 이런 그래프라고 해서 여기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가 1시간이야. 1시간만 버틸 수 있는 그런 컨디션으로 시스템을 아키텍처를 설계하면 안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래프도 있고요. 또 이게 한 2배, 3배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벤트 할 때, 주문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할인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그런 거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객 접점에서 제가 왜 이 그래프를 공유해 드리냐면, 사실은 고객 접점에 있는 시스템의 그 그래프를 보면 사용자의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에 생활 밀착형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점심 때 팍 치고 저녁 때 팍 치고, 이게 거의 일주일 내내, 그리고 주말에 더 많고 뭐 이런 거죠. 금요일날 저녁에 좀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대로 반영이 돼요. 실제로 저희가 예전에 그 사용자들이 너무 많이 폭주를 해서, 한참 전 얘기죠. 몇 년 전 얘기니까, 사용자들이 폭주를 해서 시스템이 다운이 되고, 시스템이 다운이 돼서 사용자들의 로그인이 다 풀렸는데 그 다음에 대비를 못하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사용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요기요. 예. 요기요. 예. 금지역이다. 제일 금지. 예, 요기요. 요기요. 예. 아니, 그 가는 거 말고요. 그 로그인이 풀렸을 때 당황했어요. 예. 욕 나올 뻔했습니다. 저 우한영제 드리고요. 저희 그 로그인이 풀리면 그 다음은 비밀번호 찾기로 사람들은 다 움직이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비밀번호 찾기 할 때 문자 발송을 하잖아요. 그 문자 발송이 또 뻗게 되고 사용자들이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되게 많이 느꼈던 거는, 되게 트래픽이 되게 살아서 움직이는구나. 고객 접점에서는 이게 안 되면 저걸 대비해야 되고 그것들을 다 생각을 해놔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사실은 2년 반 동안 이렇게 예상치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멘탈이 맨날 붕괴되고 막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렇게 고객 접점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도, 저희 팀에 이제 조인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 적어도 3가지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3가지는 고객 접점에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 3가지는 갖고 있어야 된다. 특히나 팀 리더로서는 특히나 이 3가지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서비스의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고객 접점에서 서비스의 개선은 웬만해서 다 걸려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개선하겠어 라고 하면 고객 접점에 있는 개발팀은 거의 다 걸려요. 그래서 거의 다 수정이 가해져야 돼요. 그리고 2번째는 약간 연관되어 있는데요. 우선순위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개선 업무도 해야 되고 장애 대응도 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해킹이나 크롤링이나 이런 것들의 알람을 받아서 어떻게 개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이벤트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선순위 조정을 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은 팀 리듬입니다. 이거는 저희 고객 접점 팀뿐만 아니라 여러 팀에서도 당연히 팀 리듬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팀 리듬은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근데 오늘과 내일이 거의 비슷할 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팀 리듬이라는 게 있고, 그 리듬을 통해서 리듬을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에 있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시점에 맞게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비스의 개선은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네.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를 나누면 정책적인 측면, 시스템인 측면, 디자인적인 측면, 마케팅적인 측면. 네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장 긴급하게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이거는 정책적인 측면인 것 같아. 이거는 시스템적인 측면이야. 이거는 디자인적인 거고, 이건 마케팅적인 측면이야.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서비스 개선을 하려면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 가설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요구사항을 하고, 구현을 하고, 또 구현된 내용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가설을 세우고, 또 시나리오를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고, 요구사항하고, 구현하고. 이거를 이런 흐름을 갖고 있는데, 이걸 왜 개발팀이 알아야 되느냐? 도대체 이 구현을 왜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이게 이런 가설 때문에 나왔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개발을 가설에 합당하게 개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중간에 계속 누락이 되는 거죠. 이야기들이. 그래서 개발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민하게 이게 왜 하는 거죠? 라고 물어보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어떤 가설이나 어떤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가요를 물어보는 게 더 생산적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거 중에 그 얘기 하기 전에 지속적인 개선하고 빅뱅 개선,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 개선을 하잖아요. 보통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하는 거, 계속 뭔가 수정하는 거, 그리고 한 방에 오픈하는 거, 두 가지로 하잖아요. 어느 게 맞느냐? 맞는 거는 사실은 없고 둘 다 필요한데, 지속적 개선은 디자인을 개선한다든지 시스템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방에 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론 디자인 개편 2.0 이런 거 있어요. 물론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는데, 그거보다는 가장 좋은 예가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사용자 모르게 계속 개선하잖아요. 디자인 UI, UX들을 계속 개선하잖아요. 어느 순간 보면 페이스북 전체가 다 좋아져 있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가장 이질적이지 않게, 특히나 디자인을 한 번에 확 다 바꾸잖아요. 그러면 사용자들 문의가 빗발쳐요. 이거 내가 사용하던 거 어디 갔어? 이렇게 다 있는데 그렇게 와요. 왜냐하면 그렇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디자인이나 시스템 개선은 특히 HA 구성을 한다든지 폴백에 대한 대비를 한다든지 뭐 이럴 때는 그런 것들을 한 방에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시스템을 한 방에 개선하는 거에 너무 체질이 있어서 그거를 욕심을 내고 했다가 굉장히 많은 후회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굉장히 시스템 개선이나 디자인 개선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정책 개선하고 마케팅 개선이 처리할 사람보다 적을 때 지속적인 개선이 효과적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정책 개선이 빅뱅 개선이거든요. 그리고 마케팅 개선 같은 경우에도 크게 빵 때리면 시스템 받쳐줘야 되니까 한 번에 다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이만큼 있는데 지속적 개선을 하래. 절대 안 합니다. 절대 할 수도 없고, 이거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사람 인력 풀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보호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티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회사 얘기는 아니고요. 의사결정자분들이 못 기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정책적인 거나 마케팅 개선이 보통 우선시되기 때문에 이 지속적 개선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한 방에 맞아버리죠. 뭐 보안이 뚫렸다든지 뭐 그 트래픽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시스템이 뻗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 개선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빅뱅에서는 반대예요. 뭐냐면 시스템 안정적이 받쳐졌을 때 효과적이다. 이게 뭐냐면 마케팅, 특히 마케팅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트래픽을 소화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개선이 돼야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려막기를 하죠. 좀 이렇게 좀 우회해서 이벤트를 우회해서 하죠. 또 정책 개선 같은 경우에는 뭐 회원 개편 같은 거 굉장히 크리티컬하잖아요. 회원 개편에서 로그인 다 풀리면 난리 나니까. 근데 그것들을 하려면 뒤에 적어도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인증, 회원 플로우, 인증 플로우 이런 것들이 다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앞서 말씀드린 건 서비스 개선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냐. 이런 정책적인 측면, 시스템적인 측면, 디자인적인 측면, 마케팅적인 측면이 있고 이것들은 시스템적인 측면이나 디자인 측면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정책적인 측면하고 마케팅적인 측면은 빅뱅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리소스에 대한 분배가 문제가 되니 그것들에 적절하게 분배를 해야 된다. 이거를 만약 안 하고 정책적인 측면만 막 개발팀이 봤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가 꽝이 돼요. 그럼 나중에 한 방 맞아요. 이것만 막 하면 이 두 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현재 개발팀이 갖고 있는 리소스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 걸 늘 항상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때도 TO를 만들 때도 늘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 개선 같은 경우에 그 서비스 개선 같은 경우에 이런 주기를 갖고 있다. 그래서 개발팀은 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선순위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오면 이게 장애 처리야, 이게 보안 이슈야, 시장 대응이야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는 1, 2, 3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뭐 장애가 여러 가지 케이스 등급이 있지만 그 중에 크리티컬한 장애 당연히 여기에 다 쏠리게 되어 있고요. 보안적인 측면은 한 번 털리면 시스템이 문 닫는 경우들도 서비스가 문 닫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빈번하잖아요. 이런 것들 시장 대응을 그 다음 순위로 하고요. 그 다음이 이겁니다. 팀 리더의 우선순위는 팀 리더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어떤 결정에 대해서. 근데 그 결정은 파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팀 리더가 파악을 한 어떤 지금 팀의 상황을 파악하고 개개인의 지금 컨디션을 파악하는 것은 개개인들을 감시해서 쪼기 위해서가 아니라 판단하기 위해서이거든요. 어떤 결정이 딱 났을 때 그걸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판단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인데 이게 이 세 개가 기본적으로 되지 않으면 뒤에 나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팀 리더가 파악을 미흡하게 되면 판단을 실패하게 되고요. 판단 실패하면 제 책임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팀 리더는 기본적으로 파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책임을 그걸 근거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 결정을 잘못했을 때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가설이 세워지고 시나리오가 생기고 정책이 생기고 요구사항을 만드는 구현이 되잖아요. 근데 구현을 하는 담당자가 얘를 왜 구현해야 되는지 모를 경우 엉뚱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에서 가이드하고 잔소리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 업무 담당자는 꼭 만약 여기 기획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구현 담당자에게 이것이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 예, 그냥 그 정책서나 이런 거 그냥 던져주지 마시고 명확하게 그걸 얘기를 해주셔야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한 다음에 구현을 하면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나올 수 있어요. 구현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변경될 때 있잖아요. 뒤바뀌어 버릴 때. 그리고 뭐 중간에 이렇게 딱 치고 들어올 때. 그 뒤바뀌어 버릴 때 중요한 거는 영향을 받는 범위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거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지금 급하거든. 너무 급하니까 이거 할 거야. 근데 개선을 하려고 막 달려서 우선순위 바뀌었잖아요. 막 달려서 딱 하려고 했더니 저쪽에 병목이었어. 다른 업무가. 그럼 그거 기다리느라고 우선순위 바뀐 게 허사가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뀌면 얘와 연관되어 있는 다른 시스템들이나 다른 요구 프로젝트들은 뭐가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해야 된다. 특히나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도메인이 굉장히 세분화되면서 회색 영역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거는 여기도 해도 되고 저기도 해야 되는 거. 이 업무 같은 경우에 여기도 해도 되고 저기도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 둘 다 안 하죠. 그리고 그건 저쪽 업무인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챙겨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런 것들 다 챙겨야 돼요. 이 회색 영역은 어떻게 되죠? 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혹시 뭐 있나요? 전체적으로 회의할 때 그러면 이제 생각하시죠. 그래, 그러면 다 모여서 걸릴 만한 팀들 다 모아놓고 회의 한 번 해야지? 근데 그 다음에 회의 때는 다 이상이 없었어. 분명히 오케이 했어. 그래서 막 위키 같은 데 저장해서 다 오케이 했으면 체크박스 다 두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시즌 막 개선해. 근데 저쪽에서 저희 이거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서. 그때는 그분이 그 순간 그 회의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맨투맨을 해야 돼요. 계속. 그것도 맨투맨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래서 고객 접점에서 우선순위가 바뀌면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발생을 해요.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예. 우선순위 바뀌었으니까 그래 바꾸면 하면 되지 로 끝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재반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팀 리듬. 세 번째 팀 리듬이에요. 팀 리듬은 개발팀 이야기보다는 그 전체적인 팀, 모든 팀이 다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처음에 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팀이 만들어지면 처음에는 회사가 필요해서 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팀이 그냥 나 팀 만들래 그러고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회사가 필요하니까 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회사가 필요 없으면 팀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팀은 처음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 만들어지면 처음에는 구성원보다 그 미션이 작아요. 그래서 할 일이 그렇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가 이거를 디테일하게 세부사항으로 디테일하게 명시하면 할수록 점점 일이 많아지죠. 점점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구성원들보다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다시 구성원들을 팀으로 채우죠. 그러면 이제 확장이 일어나요. 팀이 크기가 점점 커져요. 그리고 이 커지게 되면 더 이상 팀으로 존재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되면 이제 분할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파트를 나누죠. 1파트, 2파트, 3파트, 4파트. A, B, C, D, 가나다다. 뭐 이렇게 파트를 나누죠. 아니면 도메인으로 파트를 나누죠. 나누면 그 다음에는 해체입니다. 근데 보통 분할해서 꽉 쥐고 있죠. 해체 안 할 거야. 근데 그 팀 리듬이 지금 팀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지금은 확장기야. 지금은 분할을 해야 될 때야. 그리고 이후에는 해체해야 할 때야. 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23명 정도의 팀의 리딩 업무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분할을 할 때야를 준비를 해서 그러면 그제서야 파트를 만들고 파트의 리더는
나중에 팀의 리더가 돼야지. 그리고 파트는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체질을 만들어야지. 그게 팀 딱 만들면 여기서부터 또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비효율이에요. 근데 만약에 분할에서부터 생성을 준비하면 바로 여기로 갑니다. 바로 여기로 가요. 여기로 안 가고. 그래서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이거와 연관되어 있어요. 뭐냐면 팀이 처음에 만들어지면 포밍 상태에서 스토밍 단계로 들어가면 생산성이 확 떨어져요. 왜냐면 규칙 만들고 뭐하고 뭐 팀 사람들 호흡 맞추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생산성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퍼포밍 단계까지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분할해서 미리 준비하잖아요. 생성을 뛰어넘는다 그랬죠. 그러면 바로 그 퍼포밍 단계에서 바로 확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뭐 이해관계자분이나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조직, 부문 아니면은 뭐 회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팀을 섞어야 돼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분할에서부터 준비를 해서 팀을 만들게 되면 바로 확장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퍼포먼스는 퍼포밍 단계에서 쭉 일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준비를 했었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까 요 얘기랑 뒷얘기랑 합치면 팀이 지금 어떤 단계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으로 팀을 운영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큰일 났네요. 네. 큰일 났네요. 3분밖에 안 남았는데 뒤에 한 챕터를 못했어요. 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를 뭐를 할까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굉장히 나쁜 얘기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것까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사실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아주 세세한 상황까지 챙겨야 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앞서 팀 리듬에서 얘기한 것처럼 포밍 단계나 스토밍 단계에서는 세세한 책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가지고 일을 하고 어떤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세하게 챙기는 게 맞고 퍼포밍 단계로 들어갔는데 세세하게 챙기는 건 필요가 없죠.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 와서도 막 세세하게 챙기는 건 고집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분할인데 세세하게 챙겨. 이것도 맞지 않죠. 그래서 팀 리듬하고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 세세함에 챙기는 것은 굉장히 연관관계가 크고요. 제가 19명까지 커뮤니티력을 다 봤었는데요. 리모트 푸시가 일어나면 커뮤니티력을 보고 그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력을 다 보시나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커뮤니티력을 모든 사람들의 이력은 보지만 그 깊이는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되게 숙련된 사람이야. 그러면 커뮤니티력을 깊게 볼 이유가 없죠. 그냥 그 메모만 보면 돼요. 근데 신입으로 오시거나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그분이 지금 현재 어떤 컨디션을 갖고 있는지, 특히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일의 90%가 다 코드를 만들기 위한 아키텍처를 수립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 명확하게 그분의 컨디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분이 이런 컨디션을 갖고 있구나, 이런 스탠스를 갖고 있구나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파트로 나누게 되면 더 이상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위임을 해야 되거든요, 다. 네.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역할 조직, 위계 조직 얘기 많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게 좋냐. 여기에 플러스 기능 조직, 목적 조직 이런 거 있죠. 항상 바뀌어요. 항상 바뀌고 지금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저는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한 쪽으로 이제 발령이 났는데,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위계 조직을
빠른 의사결정을 피해서 그리고 목적 조직으로 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이것들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 이제 또 역할 조직으로 또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직책이나 직급이나 이런 거에 너무 매몰돼서 뭔가 진행을 하면은 사실은 이게 되게 기민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크고 작은 뭐 이거 TFT는 시간이 없어서 여기 됐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만 하겠습니다. 지금 15분이라서 시간이 다 돼가지고 관념적인 것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세 가지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세 가지 측면에서 관념적인 것에 너무 매몰되면 특히나 고객 접점을 담당하는 팀은 기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진행 방식. 스탠딩 회의 많이 하시죠? 근데 스탠딩 회의를 많이 하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스탠딩 회의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따로따로 나눠서 각각 해야 되는 거죠. 전체를 다 모아놓고 한 20명 되는데 20명 스탠딩 회의 하면은 1시간 넘게 걸리잖아요. 그런 거는 너무 기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오늘 저는 뭘 했고요, 어제는 뭘 했고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게끔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주간회의 같은 거 많이 하죠. 주간회의 보고서 작성. A 사람, B 사람 들어와서 막 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팀 리더가 파악을 하지 않으면 주간회의를 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팀 리더는 주간회의를 스스로 써야 되고 누구한테 위임시키면 안 되죠. 자기가 파악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틀린 게 있으면 고치라고. 그게 마치 A그룹, B그룹 써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거라든지 주간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면담 기간이라고 면담하는 거 있잖아요. 할 얘기가 없는데 면담을 하지. 뭐 이런 거. 이슈가 있으면 면담을 하고 특히나 성과 평가 이런 거 기간 동안 면담해야 되는 경우들 있죠. 근데 그때는 평가를 위해서 좋은 점 뭐고 나쁜 점은 이게 아니라 개선해야 될 점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칭찬은 평소에 하세요. 평소에 하면 그때 나쁜 얘기를 해도 그때 뭔가 아쉬운 얘기를 해도 전혀 서럽지 않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아무 말 안 하다가 그때 좋은 얘기하고 그때 나쁜 얘기해야 되는 평가 시즌이라 되게 안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평소에도 계속 칭찬을 하시고 평가 때에는 평가를 위한 면담이 있다면 그때는 냉철하게 아쉬운 점이 뭔지 내년엔 뭘 개선해야 되는지를 다음 분기에는 또 다음 반기에는 뭘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오히려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네, 이거는 브랜치 전략이나 뭐 페어 프로그래밍, 코드 리뷰 같은 것들 의미 없이 하지 말자라는 얘기고요. 이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좀 말이 길어지니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구현 원칙. 이 구현 원칙은 특히나 개발자분들은 굉장히 뭐 레이어 DDD라든지 디자인 패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키텍처들에 매몰돼서 그거에 빠져서 오버 엔지니어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기능 구현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아키텍처를 구사하시는 게 정말 프로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뭐 다이 테스트도 마찬가지고요. 뭐 픽처 엄청 많이 만들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그런 거입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념적인 거에 매몰되지 말고 신용적인 접근을 해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둬서 진행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걸 통해서 고객 접점에서 개발팀은 이걸 통해서 되게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